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고용보고서 나온 거, 요거 한번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매우 강했어요. 무슨 고용 순중이 18만 5천 명 예상했는데 51만 7천 명이 나오고 수정이 플러스로 또 두 달치가 7만 1천 명이 더 됐어요. 이 정도면 그냥 60만이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은 3.5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3.4. 예, 60년대 후반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내려왔어요. 내려는 왔으나 예상보다는 약간 높았고 전월치가 조금 높게 수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증시가 갑자기 훅 빠져요. 이제 막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 나왔을까라고 해보면은 이번 이제 1월달 보고서 나올 때가 계절 조정치 관련해가지고서 월간 고용 보고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작년 숫자하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81만 3천 명 차이가 나요. 여기 디퍼런스 보이시죠? 요거 해서 누적적으로 81만 3천 명 차이. 월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3만 4천, 3만 7천 더해서 7만 1천 명 차이가 두 달간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다 수정돼요. 다 수정돼서 원래는 빨간색의 흐름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가. 근데 이게 그 전에 것들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전년 동기로 따지기가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트렌드는 똑같은데 절대 수치 자체는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렇게 돼 있죠. 5.2, 5.1, 4.8, 4.8, 4.6, 4.3으로 내려온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5.4, 5.1, 4.9, 5.0, 4.8, 4.4로 오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싹 바꾸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종종 이게 큰 차이를 발생을 시키기도 하는데 불과 1년 전 이 시기 그때 발표됐었던 월간 고용 보고서는 그러면 진짜 차이가 그때도 났었냐라고 해보면요. 그때 어땠냐 하면은 22년도 1월달 고용 순증 예상치가 원래 15만 명이었어요. 그때. 근데 데이터 딱 나왔는데 46만 7천 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50만 4천까지 수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뭐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전월치도 크게 수정이 돼요. 요번에는 전월 전전월 다 합쳐서 7만 1천 명 수정됐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수정됐냐? 원래 이제 19만 9천 명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1월에 계절 조정치 변경하면서 51만으로 수정이 돼요. 이후에 이게 58만 8천까지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만 명 수정이 이래요. 이게 데이터. 그래서 좀 보다 보면 약간 자괴감이 들죠. 이 중요하다는데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달라져요. 막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이게 오히려 공부를 더 할수록 음모론에 빠지시는 거에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 안 그러세요, 여러분? 뭐 갑자기 이랬다고 뭐야 이거 뭐 고용 보고 가겠다던데 이게 뭐야 막 뭐 갑자기 81만 명이 바뀌었다고 뭐야 50만 명이 나와 막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기업 대상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계 대상 조사가 있잖아요. 가계 대상 조사도 이번에 인구 추계치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토탈로 딱 보시게 되면 요번에 요게 이제 그 일자리 얻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 숫자가 요것만으로는 다 안 보이네요.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시죠. 요런 자료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2023년도 1월 달에 전월 대비 12월 대비 고용 순증이 89만 4천으로 나와요. 가계 대상 조사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인구 추계치 변경을 하면서 이 숫자가 전년도께 많이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81만 명. 그래서 사실은 이 업데이트 된 거를 반영해서 1월 달에 나온 거, 그럼 전월 대비 89만 4천에서 81만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요러면은 사실은 1월 달에 순증이 8만 4천에 불과했던 건 아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죠. 아니 원래도 이렇게 수정이 작고 대규모로 작년에도 수정됐고 올해는 어떻게 보니 작년보다는 약간 수정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계 대상으로 보니까는 약하게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고용에 대해 제대로 얘기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고용 데이터 요번에 헤드라인 나온 것 때만 보고서 겁을 먹은 거 아닐까?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요,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양전환도 돼요, 심지어. 증시가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또 보시면 주가가 또 내려서 끝나죠. 뭐 요즘은 계속해서 저는 데이터는 해석하기 영역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첫 번째는 역시나 또 티밀하우스 기자입니다. 이 사람 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원체 중요도가 높아지신 분이라. 네. 기사를 어떻게 썼냐 하면, 일자리의 큰 증가, 이번에 이제 일자리가 붐 이렇게 돼서 나온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더 올려야 되냐, 이런 논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뭐 계절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 게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정치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게 맞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연준이 뭐 어쨌든 좀 시장하고 한 차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연준이 더 맞을 수 있다란 얘기를 사실은 요 기사 제목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가 이날 유일하게 연준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뭐라 했냐, 고용이 놀랍다, 와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 아직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계절 조정치에 따른 영향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헤드라인 숫자는 잘 나왔지 않냐,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서 고용 강하다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제가 요즘에 거의 같은 말을 드리는 게 있어요. 상반기는 한번 지켜보자. 일단 몇 달 좀 보자.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종종 데이터가 잘 나와도 좀 더 지켜보자. 못 나와도 좀 지켜보자. 막 이렇게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한 5월 3일 FOMC 회의 때까지는 최소한 일단 좀 차분히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막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경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보기 위한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이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냐, 이거 우리가 예측하기 위함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연준이 보면 이번 회의에서 25bp 인상으로 이제 내려왔죠. 다음 회의는 거의 뭐 25bp 인상하는 겁니다, 그죠? 뭐 그거는 채권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회의가 5월이잖아요. 5월 회의에서 과연 멈추냐 올리냐, 이게 일단 첫 번째가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는 어차피 다음 해에는 25예요. 그 사이 데이터들이 막 나오겠죠. 근데 막 변동도 되고 나중에 막 수정도 되고 할 겁니다. 근데 5월 회의 때 요때가 진짜 멈출 거냐 더 갈 거냐 이기 때문에 요때로 일단은 스케줄을 맞춰놓고 그 전까지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그래서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월간 고용 보고서는 2번 더 볼 수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면 뭐 또 좀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트렌드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 증가율도 좀 수정이 잦은데, 이보다 더 좀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분기에 한번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잖아요. 요게 1분기에 대한 게 4월 28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5월 회의 전에는 나옵니다. 1분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 찌지고 뽑고 하는 거는 뭐 되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뭐 저는 뭐 범위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계속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것도 뭐 사실 계좌 조정처 워낙에나 지금 크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러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데이터 무용론, 내가 이걸 봐서 뭐하나? 이건 무엇인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이 되고 찌지고 뽑고 해서 나온 그 데이터도 시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해석이 180도 바뀌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골 때립니다,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때 좀 황당한데? 했던 사례가 있는데 한번 오늘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 이제 금융위기 지나고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렇게 돈을 풀어가는데 그때 남유럽이 부채 위기가 발생을 해요. 니네도 그렇게 돈을 푸는 건 안 되지. 너네는 돈 못 갚을 수도 있는 녀석들이잖아. 하면서 이제 그리스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논쟁이 2010년대에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가 부채를 막 올려나갈 때에 돈을 푸니까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빚을 너무 많이 지면 그때는 부채가 더 늘면 늘수록 경제 성장이 오히려 더 둔화가 돼버리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얘기를 이때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로고프 절벽이라고, 케네스 로고프, 이분 또 이제 또 노벨상 받으신 분 아닙니까? 요분께서 90%를 기준으로 얘기하셨고, 현실에서는 한 100% 정도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고, 야 너네 딜레버리징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제 실제로 막 난리를 쳤죠. 그때 난리를 했는데, 그러고 몇 년 뒤에 2013년도 미국이 요 수준에 도달해요. 부채 비율이. 미국이요. 2012, 13년 요때쯤이었는데, 이제 그땐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미국에서 저희가요 경제지표 하나를 한 100년치를 바꿀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GDP를 바꿉니다. GDP에다가 이거 R&D나 이런 무형자산 투자도 이제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다 빠져있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우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겠다. 그때 한번 싹 다 바꿔요.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3% 정도 늘어요, 그때. 그럼 부채 비율이 내려가겠죠. 이 부채 비율인 게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부채니까 GDP가 커지니까 내려가겠죠. 끝내줍니다, 그죠? 그럼 좀 욕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라면 욕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근데 미국이 그나마 양반이에요. 이러고 나니까는 뭐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은 엉망이었잖아요. 나라가 그때 상황이. 피그스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는 우린 지하 경제도 좀 넣어야겠어. 마피아. 그다음에 매춘 이런 것도 넣어야 되겠어. 해가지고 막 GDP들이 막 펌핑이 돼요. 이때만 그랬냐? 아니요. 그 80 몇 년인지 이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후반이에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오펙 회원국들의 잠재 그 매장량 있잖아요, 석유. 그게 갑자기 급증을 해버려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서로 이제 그때 당시에 쿼터제를 해가지고 생산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 그럼 우리 그 쿼터제 기준 뭘로 할래? 예상 매장량으로 하자. 그럼 예상 매장량을 크게 해놓을수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구상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종말이 올 것 같았던 그 원유 땅에 묻혀있는 양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버려요. 골 때리는 거죠, 또 이러면은. 매장량이 는다, 갑자기. 석유가 고갈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끔 이게 약간 그래요. 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막 이런. 근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유연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사상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예요. 그냥 따라가야죠.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따라가야 되죠. 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미국이 부채가 계속되니까 나중에 아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결국엔요. 나중에는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 발견했대요. 갑자기 레딧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로고프 교수님의 데이터를 전부 다 한번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분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류를 수정해가지고 보니까 부채 비율에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에 감소하고는 상관없던데요? 그렇게 나옵니다, 얘기가. 그리고 그 뒤부터는 부채가 많이 늘면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는 올라가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미국이 부채 막 늘 때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믿어야지 어쩌겠어. 예. 오히려 요즘에 뭐 부채 많이 내면 뭐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튼 그래서 데이터 해석이 시장 입맛에 따라 변화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도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예상을 해볼 때에도 반드시 이럴 것이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저보고 그래서 뭐야 너 그럼 100%야? 아니요, 저 100%는 아니에요. 세상에 100%가 어딨어요. 제 인생도 100% 모르겠는데 제 인생도 제가 지금 3년 전에만 해도 유튜브 할 줄 아무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회사를 퇴사하는 그날까지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자. 그게 있는데 여튼 우리가 미래 예상은 절대는 없다. 그냥 우리는 확률적으로 좀 더 이런 것 같다. 이런 예외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조심하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떡하냐.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가지고 짜자. 맞추고 못 맞추고 보다도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근데 맞추고 못 맞추고는 그럼 덜 중요하네요? 아니다. 그래도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또 투자를 잘하지. 기준을 만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나올 때 저랑 의견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채팅창이나 제가 나가는 방송들이나 저희 유튜브 요 방송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시거나 할 때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답을 몰라요. 저도 제가 맞다 할 수 없고 그분도 그분이 맞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양한 의견 나누는 건 너무 좋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 감당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만 해나갈 수 있느냐, 그걸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가 성패를 안 가릴 수도 있어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보시고서 또 좀 약간 안타까운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운 좋게도 최근까지는 좀 그래도 잘 맞아왔어요. 그죠? 근데 저도 막 틀리겠잖아요. 틀릴 거잖아요. 나중에. 안 틀린 사람은 뭐 많이 틀리겠죠. 근데 막 또 예전에 좀 저보다 유튜브를 일찍 시작하신 분 중에 방송 일찍 시작하신 분 중에 또 하시다 보면 맞고 틀리고 하시잖아요. 근데 틀렸는데 가서 막 안 그래도 사람 아픈데 거기다 소금 뿌리듯이 이랬는데 이거 언제 돼요? 막 이러면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투자를 잘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도 시간 내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도 남겨주시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진짜 잘해보자라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맞고 틀리고 너는 탈락 막 이러기 위한 과정은 절대 아니다. 예, 그런 거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좀 이 주식하시는 분들께도 서로 응원하면서 가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3점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 약간 요래 보일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가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고용 시장이 강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다. 고용이 잘 나오는 거는 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구성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플레 높은데 그럼 고용 시장에서도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이런 게 나타나야 당연히 인플레 좀 더 내려오겠지.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만약에요. 고용은 여전히 순증이 이제 전월 대비 순증입니다.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안 높아지는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만 또 하락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 잊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이럴 수도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다음입니다. 혹은 임금 상승률도 막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 세 가지가 다 강해요. 근데 그냥 전체적인 인플레만 쏙 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억지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 티밀하우스 기자가 아까 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자리의 큰 증가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에 서브 타이틀이 달린 게 있습니다. 그 서브 타이틀이 뭐냐면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 연준 위원들은 만약에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되는데 고용은 강세를 유지한다면 그런 경우에 까다로운 결정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금 상승 둔화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야 뭐 임금 그러면은 인플레 내려가지 않을까? 우리 금리 인상 멈출까? 아니야, 임금 상승은 둔화가 됐지만은 고용 데이터는 실업률하고 순증은 잘 나오잖아. 응?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더 긴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보면 나는 노동시장이 완화될 수 있는 많은 차원이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 약화 없이 인플레 하락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나는 물론 이제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양쪽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 없이도 인플레 2%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본다. 그리고 요 앞에 예를 들 때 그런 거래요. 레스토랑에 인플레가 왔다. 근데 그 레스토랑 보게 되면 그 임금 인상 나온 것도 있지만은 식품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운송하는 쪽이면 뭐 물론 이제 저희 뭐라 그러죠, 임금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연료비 가격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지금 연준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아까 전에 기대 인플레 가지고 막 임금 인상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면 느낌이 이거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뭔가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그래서 요게 데이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라고 혹시나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경제 지표도 요번 같은 경우에 뭐 ISM 제조 PMI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ISM 서비스 PMI는 높게 나왔어요. 그럼 뭐 제조 PMI 낮게 나올 때에는 인플레 걱정이 덜 해도 되고 서비스 높게 나오면 인플레 걱정을 해야 되냐? 아니, 근데 침체도 요즘 걱정인데 제조업 나쁘게 나왔으니 나쁜 거고 서비스 높게 나왔으니 좋은 건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요 PMI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꽤 좋았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침체 우려를 더 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고요. 경제 지표에 대해 가지고서는 요런 이제 경제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GDP 성장률이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은 총평을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고용 보고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요거 발표되기 전날에 계절 조정치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계절 조정치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좀 가지는 특징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건 5월 FOMC니까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들, ECR까지 나오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요즘 말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있다, 연준에서. 그래서 좀 다양한 차원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다. 예,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라.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건 고용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는 거 시장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예, 요렇게로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요.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 전부이고요. 벌써 11시 20분이네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